안녕하십니까. 정통에듀의 김한 교수입니다. 2025년도 군무원 시험이 어제죠. 7월 5일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9급 통신직이죠. 전자공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요. 이 전자공학 파트의 문제는 순수한 아날로그 파트의 문제, 순수한 아날로그 전자회로 파트죠. 파트의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이론 파트의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문제가 디지털 공학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문제가 이제 기타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통신 이론 파트의 한 문제, 라플라스 변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전자기학 파트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일명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죠.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4문제 정도가 약간 난이도가 있는 이런 문제였고요. 나머지 21문제는 평이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번 문제가 난이도가 약간 있는 문제예요. 중상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파악을 하면 쉬운 문제인데, 문제를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풀었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중에 이제 한 문제죠. 자, 이 문제는요, 이 가변장이 있어요. 이 R2가 가변장입니다. 가변장이 이제 0옴에서 1kΩ 사이에 변하는 가변장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 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가 최소 1A에서 최대 10A까지 흐를 조건으로 해당하는 R1 저항과 R2 저항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아래 그림에서 있는 가변 저항기 회로에서 전류 I를 최소 1A에서 최대 10A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해라 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저항 R1과 R2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변장은 0에서 1kΩ 사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전류가 최대가 흐르려면, 첫 번째입니다. 최대 전류가 이제 흐르려면, 최대 전류 10A가 흐르려면 이 회로의 저항이 적을수록 전류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가변장은 가장 적은 저항이 얼마예요? 지금 0이죠. 그래서 이게 0옴일 때 최대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때의 전류를 한번 구해보죠. 자, R2가 0이니까 이 회로에는 R1이라는 저항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되는 전압은 220V일 거예요. 그때 몇 암페어가 10A가 흐르도록 조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R1 저항이 나오는 거죠. 자리만 바꿔주면 22옴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풀어도 뭐 22옴짜리는 4분밖에 없으니까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마저 이제 R2 저항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두 번째, 최소 전류, 즉 얼마요? 1A가 흐를 조건을 찾아보죠. 그러면 이제 최소 전류가 이제 흐를 때는 이 저항이 0이 아니겠죠. 그럼 이 회로 전체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R1 플러스 R2겠습니다. 가해전 전압은 220V죠. 이 값이 얼마여야 돼요? 1A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이제 자리를 바꿔주면, 이거 자리를 바꿔주면 바로 R1 플러스 R2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리만 바꿔주면 220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R1은 이미 구했잖아요. 요게 얼마예요? 22옴이죠. 고로 R2는 자, 220에서 22옴을 빼면 198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완벽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풀었다면 쉬웠을 문제인데, 얼핏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라서 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골랐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보죠. 자, 이 회로는 RLC 회로죠. RLC 직렬 회로입니다. 자, 이 회로에서 저음파 입력 전압, 입력 전압이 주어졌고요. 출력 전압을 위한
필터 기능을 한다. 아, 이 필터의 기능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필터는 우리가 이제 종류를 완벽하게 외우시라겠어요. 우리가 이제 배우셨죠? 형태를 먼저 외우라겠습니다. 자, 이쪽이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인 수동 필터일 때는요. 제가 캐패시터가 입력 쪽에 있으면 이게 미자라겠죠? 이렇게 하면 미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미분기다. 그랬어요. 미분기는 우리가 하이패스 필터다라는 걸 꼭 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달라지면 캐패시터가 출력 쪽에 있는 거죠. 이쪽이 입력이고 출력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적분기가 되는 거예요. 적분기는 로우 패스 필터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회로는 외워달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하고 L은 반대니까 자, 요것과 같은 미분기가 되려면 여기가 저항이 오고 L은 이쪽에 와야 돼요. 그러면 이 회로도 하이패스 필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등가가 되려면 자, L은 C와 반대니까 L이 입력 쪽이 오고 저항이 출력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같은 등가인 적분기 로우 패스 필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네 개의 회로를 외우는데 다 외우기 힘드니까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면 반대 위치에 있으면 적분기죠. 그 다음에 L은 반대 위치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외우면 네 개가 다 외워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회로. 자, 여기에 이제 L하고 C가 이렇게 직렬로 오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밴드 패스 필터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반대 위치에 있으면 이게 저항이 오고요. 여기에 L이 오고 여기가 C가 이렇게 오면 이거는 뭐예요? 밴드 리젝션 필터가 되는 거죠. 대역 소고 필터가 되는 겁니다. 대역 통과 필터, 대역 소고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밴드 리젝션 필터 또는 밴드 스탑 필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직렬이잖아요. 직렬이죠. 병렬일 때는 또 반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R이 있고 이쪽에 L하고 C가 이렇게 병렬로 있습니다. 출력 쪽에. 그러면 요것과 요거는 등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입력 쪽에 C하고 L이 병렬로 오고 출력 쪽에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 요것이 밴드 리젝션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이게 이제 밴드 패스 필터라고 외우시면 나머지 4개가 자동적으로 외워진다. 그래서 이 8개의 회로의 모양을 확실히 외워라. 참고로 여기에 R이 들어가도 된다겠어요? 상관없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R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R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R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외워달라. 그랬죠. 그럼 이 회로를 외웠다면은 이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회로는 어떤 회로에 해당되냐면 이 회로에 해당되죠. 그래서 밴드 리젝션 필터, 대역 서고 필터, 대역 차단 필터라고 하는 밴드 스톱 필터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답은 찾기가 이제 쉬웠어요. 그래서 이게 회로를 외우면 되는데, 자, 원리로는 이게 우리가 이론 때 배웠죠. 원리로는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죠. 전달함수. 이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을 이용하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달함수 배울 때 배웠지만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입력 임피던스 분의 출력 임피던스로 구해도 결과는 똑같다겠어요. 우리가 전달함수 배울 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 분의 출력 임피던스를 구하면 이 회로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입력 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RLC가 직렬이죠. 직렬이니까 R,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J 오메가 L이 L의 저항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C의 저항이잖아요. 다 더해준 게 직렬 저항이죠. 직렬 임피던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에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는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함수에다가 입력 전압을 곱하게 되면 출력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달함수를 분석해 보면 이게 무슨 필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일 때 따져보는 거죠. 공진 주파수일 때. 공진 주파수는 직렬이든 병렬이든 2파이 루트 LC분의 1인 주파수죠. 즉 L의 저항과 C의 저항이 같을 때의 주파수죠. 즉 요 성분이 0이 될 때의 주파수예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면 여기도 0이 되죠. 그러면 R분의 0꼴이니까 이 값은 0이 됩니다. 전달함수가 0이라는 것은 입력 전압을 곱하더라도 출력 전압이 0이 되는 거죠. 출력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진일 때, 주파수일 때는 출력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파수가 높을 때를 따져보고, 세 번째, 주파수가 낮을 때를 따져보는 거죠. 주파수는 여기에 이제 기호 중에 오메가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오메가가 높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가 높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오메가가 여기에 높으면은 분모가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분의 1은 0이에요. 이 값은 0입니다. 그럼 이 값은 주파수가 무한대니까 이 값은 무한대죠. 그래서 이 저항은 무한대예요. 무한대에다 뭘 더해도 무한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저항이 무한대니까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되겠죠. 하여튼 무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요. 요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고요. 요게 무한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이것과 이게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주파수가 높으면 이게 0이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게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것만 남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0이 되면 요것만 남잖아요. 그럼 요게 약분돼서 1이 되죠. 1. 그러면 입력 전압을 곱하게 되면 출력잡이 나오는데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전달되는 모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높을 때는 출력으로 신호가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높은 주파수는 전달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주파수가 낮을 때를 한번 따져볼게요. 주파수가 낮으면 무한소분의 1, 요게 무한대죠. 요게 무한대요. 요건 0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한대에다 뭘 더해도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무시할 수 있죠. 무시했습니다. 그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0이 되고 요거는 무한대가 되니까 같은 무한대가 약분이 돼서 이 값이 또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파수가 낮을 때도 신호가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되고요. 주파수가 높을 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 때와 낮을 때는 신호가 전달이 되고 공진일 때만 제거가 되는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 보면 여기에 주파수 축이고 이게 신호의 크기라고 한다면 자,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진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주파수가 이제 공진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 공진 지점에서만 신호가 제거가 되고 주파수가 낮은 성분과 높은 성분은 통과되는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밴드 리젝션 필터, 다른 말로 밴드 스탑 필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의 기능을 이론 때 배우실 때는 이렇게 전달함수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지만 언제 이것을 따지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회로 8가지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 기초 과정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쉽게 답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전자기학 파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전자기학 파트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간혹 나오고 있는데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전자기학 과목 전체를 배우기는 힘들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전자기학 파트의 문제들을 한 10대 개를 표본을 뽑으셔갖고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2개의 도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선에 각각 흐르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요. 다른 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서로 간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어떤 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 도선에 미치는 힘의 세기, 그 다음에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이 도선에 미치는 힘의 세기, 이런 걸 한번 구해봐라 하는 문제예요. 일단 이제 전류의 방향이 중요한데 전류의 방향이 이 그림처럼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반발력이 생깁니다. 밀어내는 힘이 생기고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흡입력이 생깁니다. 당기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반발력입니다.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 일단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매우 긴 평행한 두 개의 도선 A, B가 있습니다. 이게 A이고 이게 B예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랍니다.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 그래서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도선 간에 떨어진 거리, 이게 D죠. 이 D가 처음에는 1m, 다음에는 2m로 늘렸을 때 자기력에 의해서 도선에 발생하는 힘의 세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힘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뭐 유도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은 이제 외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2파이 R이죠. 이 R이 이제 이 D가 되는 거예요. D분의 그다음에 뮤 제로, 이건 투자율이죠. 투자율 I1, I2입니다. 여기는 이제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이제 I 쓰시면 되는데 흐르는 전류가 다를 수 있죠. I1, I2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치는 힘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7승 값을 갖고 있습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값을 갖고 있어요. 단위는 헬리 퍼 메타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유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암페어 주의 법칙을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안테나 엔지니어라는 과목이 있죠. 거기서 암페어 주의 법칙을 배우셨는데 도선에 전류 I가 흐르면요, 이 도선의 직각 방향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개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레밍의 오른 나사의 법칙과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엄지 방향이 전류 방향이에요. 그다음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 자개가 회전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D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 때문에 생기는 이 자개가 만약에 이만큼 떨어진 이 도체의 한 점의 세기를 우리가 H1이라고 한다면 이 H1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2파이 R분의, R이 D죠. R분의 그 다음에 I1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I1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자, 힘의 세기죠.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이 도선의 한 지점에 생긴 힘의 세기, 힘의 세기는 자기장, 이 자개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힘의 세기에다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를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자개와 이 전류 I2가 이루는 각이 있는데 그걸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힘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타가 몇 도냐면 90도예요. 이 자개가 회전하는 방향과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직각이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1이니까 지워버리고, 자, 자기장은 B1은 뮤 H와 같죠. 뮤 H와 같습니다. 뮤 제로 H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뮤 제로 H1이 되는 거죠. I2가 있으니까 I2가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공식을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도할 수 있는데 이거 언제 유도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기초 공부할 때 배우시는 거고, 두 도선이 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이 도선에 I2가 흐르는 이 도선의 한 점에 미치는 힘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요거다. 그럼 반대로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이 아이온이 흐르는 요 도선의 한 지점에 미치는 힘의 세기도 같겠죠. 같겠죠. 서로 간에 같을 거예요, 힘이. 그래서 그 공식이 요거다라는 걸 외워버리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D, 이 거리를 1m에서 2m로 2배로 늘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힘의 세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이 D가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힘의 세기는 2분의 1배로 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발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자, 해설에다가 자세히 달아놨습니다. 이제 4번 문제는 디테일 파트의 문제죠. 이런 문제는 뭐 기본적인 문제고 보너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진리 지표를 주고요. 부울대수 식을 골라라.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하셨죠. 자, 부울대수 식.
출력이 변수가 F니까 F는 출력이 1인 것만을 표시한다 했죠. 1의 개수만큼을 제가 동그라미를 칠하겠어요. 그것을 무슨 관계로? O와 관계로 연결해라.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여기다 나타내고 두 번째 이를 여기다 나타내면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이제 A, B니까 변수들은 무슨 관계로? AND 관계로 적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 놓고 언제 1이 나와야 돼요? 0, 0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들어가고 여기가 0이 들어가고 AND 0이 들어갔을 때 얘가 1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AND는 하나만 0이어도 0인데 1이 나올 수 없다 했죠. 그래서 0을 발을 붙여서 1로 만들어주고 0을 발을 붙여서 1로 만들어주면 뭐가 돼요? 둘 다 1이니까 결과가 1이 나오죠. 그래서 둘 다 발을 붙여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0인 경우에는 발을 붙여주면 된다. 그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요. 0, 1일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A에다만 발을 붙여주면 되죠. 왜? 0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갈 때 1이 나오려면 AND는 하나만 0이어도 0인데 0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0을 발을 붙여서 1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지표를 보고 이렇게 논리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공부를 우리가 기초공부 때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왔으니까 A 바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값은 항상 뭐예요? 1이죠. O와는 하나만 1이면 1이죠.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0일 거고 얘가 0이면 얘가 1일 거니까 항상 1이 하나 있으니까 이 경우는 항상 1이죠. 그래서 A 바 AND 1은 A 바가 돼서 결국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역포화 전류네요. 자, 역방향 포화 전류. 역포화 전류 I0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게 되죠. 온도가 증가하면 역포화 전류는 증가한다는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전공과 전자의 재결합이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재결합이 줄어든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온화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결합되어 있는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나 전공이 발생하는 이런 이온화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이온화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재결합하고는 크게 밀접한 관계가 없어요.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재결합이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원인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이다. 이 문장은. 그래서 틀린 문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접합면 경계면에서 드리프트. 우리가 전류에서 이제 드리프트 전류가 있고 디퓨전 전류가 있죠. 디퓨전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말한 거. 드리프트는 전압 차이에 의해서 캐리어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전류를 우리가 드리프트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드리프트에 의해서 소수 캐리어의 생성이 촉진된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P타입과 N타입을 접합하게 되면 접합면에서 전자나 전공이 약간 이동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 양단에 전개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개의 세기가 생김으로써 더 이상의 이제 전자나 전공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죠. 이게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예요. 여기다가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공피증이 더 늘어나죠. 이게 공피증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인 전기의 세기 차가 더 심해져서 전기의 세기가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그런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 전자나 전공이 결합되어 있는 이 공피층에 있는 어떤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 생기고 전공이 하나 생기게 되죠. 튀어나오면. 그러면 이게 이제 그대로 놔두면 재결합이 일어나겠지만 이 전기의 세기가 커지다 보니까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전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확 이동하면서 역포화 전류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개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전류 성분이 생기는 거죠. 그게 드리프트에 의한 어떤 소스 캐리어가 증가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온도가 올라가면 도핑 농도가 증가한다. 도핑 농도는 원래 피엔자팝을 만들 때 불순물을 넣는 정도를 도핑 농도라고 그래요.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도핑 농도가 증가한다든가 감소하지는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의 움직임의 속도는 빨라지겠죠. 빨라집니다. 느려지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거 6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리죠. 우리가 이제 OPMF에 관련 문제인데, 구형파죠. 구형파가 입력됐을 때 이 OPMF를 보시면 이 콘덴서가 이 입력 쪽에 있으면 미분기가 되고, 이 출력 쪽에 있으면 적분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얘는 적분기다. 적분기는 뭐라 했어요?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적은 쌓을 적자라겠죠.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면적을. 그래서 이 구형파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플러스 성분이 들어오면 면적이 점점 증가하죠. 그러다가 이 마이너스 성분이 오면 잡아먹는다 했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제 아들한테 제가 한 달에 15일 동안 하루에 10,000원씩 용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00원씩 정도를 주면 우리 아들은 용돈이 늘어나겠죠. 15일 동안. 그래서 쭉 비례해서 늘어나다가 갑자기 15일 지난 16일부터는 10,000원씩 뺐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너무 야비하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15일간 뺐으면 마지막 30일이 되는 날은 어떻게 영원이 되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늘어나고 줄어들어. 이런 파가 나온다. 근데 조심할 게 OPMF는 입력 단자가 반전 입력이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한 다음에 파형을 구한 다음에 뒤집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우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삼각파가 나온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삼각파가 나오고요. 주기적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쉽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죠. 자, 7번 문제는 이제 교류 전압을 줬어요. 이게 전압이죠. 교류 전압을 줬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줬어요. 부하장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회로의 실효값을 구해래요. 실효 전압을. 교류 전압을 주고 실효 전압을 구하는 건 금방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VRMS라는 실효 전압은요. 자, 진폭을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 파의 진폭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수가 진폭이죠. 200 루트 2가 진폭 아닙니까? 그걸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자, 200볼트라는 실효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실효값은 쉽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실효값을 여기에 이펙티브 EFF라고 했네요. 그래서 실효값을 쉽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피상전력을 구하래요. 우리가 피상전력 S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회로를 보면 회로가 순수한 R만 있는 회로예요. R만 있는 회로에는 유효전력밖에 없죠. 무효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합친 것이 피상전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효전력은 없으니까 유효전력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같아요. 유효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R분의 V제곱으로 구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V가 뭐예요? 바로 실효값이 됩니다. 그래서 EFF 값이 된다. 저항은 1kΩ이라고 줬으니까 1000이 되겠죠. 전압은 여기 200V라고 했으니까 200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4만이 되니까 이거는 40이 되겠네요. 1000으로 나누면. 단위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피상전력의 단위는 VA죠. VA. 피상전력의 단위는 VA예요. 그래서 답은 200V면서 40VA.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귀환발진기네요. 귀환발진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폐루프 전압 이득이 정상 상태일 때는 1이 돼야 한다. 정상 상태라는 것은 이제 발진이 지속될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발진이 지속되려면 이득하고 괴한율을 곱한 이 값이 1일 때 어때요? 지속적인 발진이 일어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폐귀환 루프의 전압 이득이 시동 상태일 때, 그러니까 처음 시동 상태일 때는 파가 어때요? 발생하지 않을 때는 아주 작게 이렇게 시동이 걸리죠. 그러다가 이렇게 커야 될 거죠. 이게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일정한 파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시동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시동 상태일 때는 A 베타 값이 항상 1보다는 커져야 신호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커야 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시동 상태일 때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되죠. 3번, 발진기의 입력 전력은 출력 전력보다 적다. 반대로 말하면 입력 전력보다는 출력 전력이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폭기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다음에 폐귀환 루프의 위상 변이는 0이 된다. 우리가 이제 발진기에서 귀환되는 신호는 위상 차가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폐귀환 루프의 위상 변이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게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답을 보니까 이제 3번으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라 했으니까 1번, 2번, 4번은 정확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답을 한 것 같은데 이 3번도 제가 생각에는 별로 틀린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답은 3번으로 나왔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을 정확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뭐 그렇게 틀린 문장이 아닌 것 같은데 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은 이렇게 이제 답이 이제 확실하게 안 보이는 거는 가장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가장 옳은 걸 고르시고 틀린 걸 골라라 하면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진성 반도체. 진성 반도체. 진성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유전자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죠. 그래서 자유전자의 농도는 증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P타입. P타입 반도체는 자, 불순물의 종류가 억셉터죠. 억셉터의 농도를 높이면 이게 불순물을 더 높인다는 거죠. 전자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를 곱하면 항상 인트린직이라는 진성 반도체의 농도의 제곱과 같다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커지면 어느 하나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억셉터의 농도가 높아지면 전자의 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증가하지 않고 같이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를 곱하면 진성 캐리어의 농도의 제곱과 항상 일정해요. 같다라는 거죠. 이 크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럼 어느 하나가 커지면 어느 하나는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실리콘의 최애각 전자의 수는 4가죠. 우리가 실리콘 4조 원소 아닙니까? 그 다음에 SI의 알루미늄 3가 불순물이죠. 즉 억셉터 불순물이에요. 도핑하게 되면 P타입 반도체가 되죠. 그래서 이 억셉터 불순물의 종류 붕소, 알루미늄, 인디움, 갈륨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뭐인가로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첫 글자를 따서 붕소의 붕자, 알륨의 알자, 인듐의 인자, 갈륨이지만 가. 그래서 뭐뭐인가로 제가 이제 외워달라고 했던 억셉터 불순물의 종류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상가 불순물, 즉 억셉터 불순물이다라는 거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2번만 틀렸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죠. 자, 아래는 R 저항과 자, 리액턴스 XL, 인덕턴스 저항이죠. 인덕턴스를 직렬로 연결한 교류 회로의 특성을 구하는 공식이다. 자, 이 회로는 크기 VS에 정연파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는 공식은 뭐냐? 거죠. 자, 일단은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임피던스 R하고 L에 그러니까 R 플러스 L의 저항은 J 오메가 L이죠. 이 오메가 L이 XL이죠. XL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크기, 임피던스의 크기, 루트. 자,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으로 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세타. 각은 아크탄젠트 R분의 XL이죠.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일단 임피던스의 위상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L이고 역률은 뭐예요? 역률. 파워 팩터라고 하는 역률은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그러니까 세타가 요거니까 코사인 가로 탄젠트 아크탄젠트 R분의 X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죠.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J XL인데 마이너스라는 게 틀렸죠. 여기 3번이 틀렸네요. 자,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 같은데요. 그죠?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아래 회로는 정류 회로다. 딱 보자마자 다이오드 하나니까 반파 정류 회로네. 반파 정류 회로죠. 이 정류 회로의 입력 전압이 정연파일 경우에 출력 전압은 일정하지 않고 리플 전압, VR, 리플 전압을 갖는다. 이 리플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반파 정류 회로니까 출력에 이제 전파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반파가 이렇게 나오는 회로죠. 거기에 이제 C가 달려 있으니까 C하고 R이 달려 있으니까 충방전을 이루게 되면 이런 성분이 돼요.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리플 전압이라고 합니다. 최대 피크에서 최소 피크 이게 리플 전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플 전압 즉 피크 투 피크 피크에서 피크까지 전압 구하는 공식을 아시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자, T는 주기입니다. 주기예요. 주기를 RC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VM, 진폭이죠. 여기 교류 신호의 진폭입니다. 이게 바로 리플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니까 다시 쓰면 FRC분의 1 VM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일단 적절하지 않는 거 R 값을 크게 하면 리플 전압은 커진다. 자, 이 R 값을 키워주면 리플 전압은 줄어들게 되죠. 1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C 값을 크게 하면 리플 전압은 작아진다. C 값을 크게 하면 리플 전압은 작아지게 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입력 정연파의 진폭인 VM을 크게 하면 이 VM을 크게 하면 리플 전압이 커진다. 맞죠? 입력 정연파의 전압의 주기 T를 크게 하면 이 T를 크게 하면 VR 리플 전압은 커진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틀렸네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그림의 회로에 출력 전압 V 아웃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거는 간단한 문제 같아요. 자, 3A의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에 이렇게 3A가 흐르는데 이 하나의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3A인데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1mA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면 한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몇인 줄 알 수 있어요? 3mA에서 1mA를 빼면 2mA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out이니까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력 전압은 2mA 곱하기 2k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킬로하고 미리는 없어지니까 4만 남죠. 그래서 4V가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답이 3번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가죠.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 어떤 캐패시터에 실효 전압 20V가 인가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실효 전압 VRMS 전압이 얼마예요? 20V 실효 전압이에요. 근데 이 콘덴서가 달려 있다 말이죠, 이렇게. 인가되었을 때, 자, 100mA의 실효 전류가 흐른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0mA가 흐른다 이 말이죠. 실효 전류가 흐른다. 이 캐패시터의 유효 전력을 구해라. 자, 여러분들 캐패시터는 유효 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캐패시터는 쓸 수 없는 전력, 무효 전력밖에 생기지 않죠. 그래서 유효 전력은 없어요. 빵이에요. 그래서 답은 0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무효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구하시면 되죠. 무효 전력은 실효 전압에다가 이제 전류를 곱하면 되니까 20V 곱하기 100mA. 100mA는 0.1A죠. 곱하면 2가 나오네요. 그래서 무효 전력의 단위는 바라는 단위를 쓰죠. VAR, 바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될 건데, 여기는 이제 무효 전력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유효 전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0이다.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를 아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캐패시터는 유효 전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은 0이 된다. 자, 아래가 이제 반가상기라고 합니다. 반가상기. 근데 이 A에 1이 들어가고 B에 0이 들어갔을 때 출력으로 적당한 건 뭐냐?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데 기호만 써놨잖아요. 이게 썸의 약자, 이게 합이겠죠. 캐리의 약자, 원림수겠죠. S가 썸이다. CO는 원림수다. 이런 거 써주면 좋은데 안 써주고 구하라 그랬어요. 자, 합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몇이에요? 0하고 1을 더하면 1이죠. 원림수는 없겠죠. 그래서 1하고 0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합은 1이고 원림수는 0. 2번이 답이 되겠죠.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상기가 나왔죠. 항상 가상기와 감상기, OPMP에서 응용회로에서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기가 나왔네요. 가상기는 중첩 이론으로 풀면 되죠. 하나씩. 자, 이 두 개의 신호가 없다고 보고 이것만 보면 반전증 뽑기니까 마이너스 R온분의 RF죠. 그래서 10kΩ분의 10kΩ 곱하기 입력전압 3V죠. 자, 이렇게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요거를 없애고 요거를 남겨놓는 거죠. 그것도 이제 반전증 뽑기니까 마이너스 R온이 요거고 RF가 요거죠. 100kΩ 분의 10kΩ 곱하기 2V죠. 입력이 2V.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 두 개를 없애고 요것만 남겨놓는 거죠. 마이너스, 자, R온이 이게 되고 RF가 이게 되는 거죠. 자, 50kΩ 분의 그다음에 10kΩ 곱하기 8V. 자,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4.8V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16번 문제로 가죠. 자, 면적은 S고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D인 캐패시터가 있대요. 캐패시터. 이 캐패시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거리가 T라는 거죠. 그다음 이 캐패시터의 면적이 뭐라는 거예요? S라는 거죠. S라는 겁니다. 두 금속판 사이의 전압을, 이 전압을 5V를 가했다 이 말이죠. 5V. 이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제 K 줄이다 이 말이죠. 캐패시터의 에너지는요. 자,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죠. 공식입니다. 이게 이제 캐패시터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죠. 그랬는데 극판 사이의 거리를 2배로 했대요. 이 거리를 2D로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극판 사이의 전압도 10V로, 이것도 10V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전압도 2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저장되는 에너지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조건일 때 에너지가 K줄이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구한 값이 K줄이었어요. 근데 전압을 몇 배로요? 이 V를 몇 배로 했어요? 2배로 했죠. 5V에서 10V로 2배. 그러면 에너지는 2배니까 2의 2승 4배가 증가할 거예요. 4배가 증가할 겁니다. 근데 이 캐패시터 용량은요. 캐패시터 용량은 자, 여기 채운 유전체의 성질을 유전율이라고 한다면 자,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면적에는 비례한 게 캐패시터 용량이죠. 근데 이 거리를 2배로 했으니까 이것을 2배로 늘리면 C는 2분의 1배가 되죠. D가 2배가 되면 C의 용량은 2분의 1로 주죠. 그러니까 이 C의 값은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V를 2배로 함으로써 이 값이 4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전체는 2배가 되겠죠. 2배. 전체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K줄이었으니까 2배가 되니까 2K줄이 되겠죠. 그래서 2K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래 회로에 사용된 다이오드는 역방향 항복 전압이 5V다. 그러니까 이 제너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온이 됐을 때의 전압을 제너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제너 전압이 몇 볼트다? 5V다. 여러분들 방향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다이오드가 이쪽이 이제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순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너 전압이라는 것은 역방향으로 걸렸을 때 온이 됐을 때 전압이니까 역방향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전압이 걸렸을 때 온이 됐을 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5V라는 뜻이죠. 그래서 극성을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5V가 됐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V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출력 전압은 어떻게 돼요? 이 두 전압을 합치면 5V에서 2V를 빼줘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전압은 몇 V가 되는 거예요? 3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온됐을 때의 입력 신호의 전압이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출력 전압이 3V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제너 다이오드가 순방향이 되면 일반 다이오드와 똑같죠. 그래서 순방향이 됐을 때 턴 온이 되는 전압이 0.7V예요. 그러면 이제 순방향이 된다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때 순방향 아닙니까? 그때의 전압이 얼마요? 0.7V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단의 전압은 차이는 얼마예요? 2.7V죠. 근데 2.7V인데 위가 마이너스고 아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출력 전압은 최소 마이너스 2.7V에서 최대 3V까지 이렇게 출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압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7V보다 크고
3V보다 작은 구간이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아래 회로에서 이 출력 전압으로 가장 적절한 건 그랬네요. 자, 베이스와 이미트 간의 전압. 요 양단의 전압은 온이 됐을 때 0.6V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전류 증폭률 베타는 얼마다? 100V다. 자, 이 회로가 주어지면 이게 출력 전압을 구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입력 전류인 베이스 전류를 구해야 돼요. 베이스 전류. 이 베이스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여기가 3V가 가해지고요. 여기가 0V고 여기에 6V가 있는데 이 화살표가 나가는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자 MP N형이죠. 그러면 0.6V 차이가 나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해야지 순방이 되죠. 그럼 여기보다 여기가 0.6V가 높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0.6V고 여기가 3V니까 양단의 전압차는 3-0.6V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항 120kΩ이죠. 120kΩ로 나눠주면 베이스 전류가 되는 거죠. 베이스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해보면 여기 얼마예요? 2.4V죠. 그 다음에 120kΩ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해보면 어디 이제 요거는 240이라고 해볼까요? 240이 되려면 하나, 둘, 100을 곱해줘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2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이게 분자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암페어가 되겠죠. 입력 전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출력 전류 IC를 구해보면 되죠. IC는 전류 증폭률에다가 IB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또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베타가 얼마예요? 100이죠? 100 곱하기 IB가 얼마야? 이거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20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00이 됩니다. 자,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암페어가 되는 거죠. 곱하기 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했어요. 여기에 흐르는 IC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 양단의 이제 전압을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5V니까 이 전압을 빼주면 출력 전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 1kΩ 양단의 전압 어디고요? IC에다가 1kΩ을 곱해주면 양단의 전압이 나오죠. IC가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암페어니까 여기다가 1kΩ 10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공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없어지네요. 5개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2V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양단의 전압이 2V니까 여기가 5V니까 2V를 빼주면 출력 전압이 나오죠. 그래서 5-2를 해주면 3V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출력 전압은 3V다. 답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죠. 자, 이것도 이제 OPMF 문제인데 딱 보자마자 반전 입력 단자와 비반전 입력 단자에 모두 다 신호가 들어가고 있죠. 이건 뭐예요? 감상기죠. 감상기. 감상기는 중첩 이론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자, 먼저 V1이 없고 V2만 있다고 했을 때는 반전 증폭기 역할을 하니까 R1분의 R2죠. R1분의 RF가 되겠습니다. R1분의 RF 곱하기 전압 V2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게 V2만 입력이 가해지고 V1이 없을 때 출력이 됩니다. 중첩 이론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V2가 없고 접지가 되어 있고 V1만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이제 비반전 증폭기잖아요. 그래서 비반전 증폭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R5분의 R5에 해당되는 게 R이고요. RF에 해당되는 게 2R이죠. 곱하기 V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R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배의 V2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약분되면 3배의 V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배의 V1 마이너스 2배의 V2로 되어 있는 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아래 전력 삼각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여기가 이제 Y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실수축이 되고, 이제 이쪽이 이제 허수축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전력축이 되고, 여기가 이제 무효 전력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유효 전력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요 크기가 이제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무효 전력 크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피상 전력 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에 피상 전력, 무효 전력은 PR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무효 전력을 구해라. 그래서 이 무효 전력을 Q라고 여기에 준 거예요. Q를 구해라 이 말이죠. 자, 일단 여기서 이게 세타가 주어졌으니까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로 구하는 게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60도는 밑변분의 높이, 즉 100W분의 높이. 세타가 아니라 Q죠. 세타가 아니라 Q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푸시면 됩니다. 자, 탄젠트 60도는 특수각이니까 이제 루트 3인지 아는데, 뭐 이게 보니까 이게 계산을 안 해서 안 하고 식으로 줬네요. 그래서 고로 무효 전력은 100W, 100 곱하기 탄젠트 60도 이렇게 구하면 된다. 단위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무효 전력의 단위는 바라는 단위를 쓰죠. VAR, 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통신이론 파트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요거를 이제 순수한 이제 전자공학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아날로그 회로 파트도 아니고, 그죠? 디테일 공학 파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통신이론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라플라스 변환이죠. 자, 어떤 시간함수 f of t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역변환을 해가지고 시간함수로 구한 걸로 맞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라는 거죠. 자, 일단 자, 라플라스 역변환을 우리가 하려면요, 부분수로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4가 요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s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4분의 b 이렇게 놓고 이 계수 a, b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a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 이 함수에다가 이 분모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4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3s 플러스 6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다 뭘 곱해요? 이 분모 s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이 분모가 0인 값은, 즉 분모가 0인 값은 s가 마이너스 1이죠. 값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3분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3이 되죠. 그래서 3분의 3은 1이 됩니다.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다항식에다가, 자, 이 분모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분모를 곱해주면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S 플러스 1분의 3S 플러스 6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모가 0인 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S가 마이너스 4인 거죠. 분모가 0인 S 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요.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2에다 6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면 2가 되네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S 플러스 1분의 A가 몇이에요? 1이죠. S 플러스 4분의 B가 몇이에요? 2죠.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역변환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역변환을 하면 지수 함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이렇게 된다. 요것은 2를 앞에 개수로 놓으면 여기 1로도 보면 2 곱하기 1은 꼴이니까 이거는 2 곱하기 1이 1꼴이 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플러스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에 대해 출력 Y에 대한 카르노 맵을 4가지 입력 A, B, C, D가 있다 이 말이죠. 카르노 맵 가나 다에 들어갈 순서대로 가장 적당한 것. 이거 그냥 풀면 돼요. 자, 여기에 나오는 출력식은 자, 이게 낫의 의미라겠죠? 그러면 여기에 낫이 없다고 하면 O하잖아요. A하고 B가 들어가니까 A, O와 B에 출력 쪽에 낫이 있는 것은 전체에다 바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O와의 낫이 붙어 있는 노아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B, O와 C의 바. 이것도 C, O와 D의 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드모런 법칙을 이용하면 바를 이제 풀게 되면 A는 A 바가 되고 B는 B 바가 되고 O와는 AND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고치면 B 바 AND C 바가 되고 이것도 고치면 C 바 AND D 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5하잖아요. 출력 마지막 출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집어 넣어보자 이 말이죠. 변수를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A, B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 01, 11이 들어가고 10이 됐죠. 이게 카르노 맵이잖아요. 줄여서 이제 K맵이라고 하는 방식이죠. CD 변수는 00, 01, 11, 10이죠. 이해되시죠?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잘 보세요. 자, A 바라고 있는 바가 있는 건 0인 방입니다. 0인 방이에요. B 바라고 되는 거는 0인 방이에요. 그래서 A하고 B가 00인 방을 찾으세요. 00인 방. A하고 B가 00인 방은 여기죠. 그래서 이 A하고 B가 둘 다 00인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둘 다 동시에 00인 거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방이 다 여기 아래에 있는 방이에요. 이 방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 1로 표시해 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B하고 C가 00이죠. 00. 바가 있는 건 0이에요. B하고 C가 0인 거 어디요? 일단 B가 0인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B가 0인 방은요. 잘 보세요. 이 D에 있는 게 B니까 B가 0인 방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일단 여기하고 여기가 B가 0이다. 그 다음에 동시에 C도 0이어야 되니까 C가 0인 방은 여기 C가 여기 있잖아요. 앞에죠. 그럼 C가 0인 방은 요 두 개예요. 요 놈하고 요 놈이 0이니까 요 줄하고 요 줄이 C가 0인 방입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요 줄하고 요 줄, 두 줄하고요.
그다음에 요 줄하고 요 줄이 동시에 만나는 방 어디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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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이 네 군데만 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죠. C하고 D가 0인 방이에요. C하고 D. C가 0인 방은 어디예요? 요 두 개죠. 아까. 그럼 D도 0인 방. C도 0. 여기네요. 요 줄. 요 줄은 다 1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다 0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0인 거예요. 요것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여기서 물어본 거는 가나 다만 물어봤잖아요. 근데 다 0이죠. 다 0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기초 공부할 때 방의 이름을 꼭 외워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방의 이름은 뭐예요? 자, A, B는 00이니까 순서가 A, B, C, D 순서니까 00, 그 다음에 C, D가 00, 00, 00인 방이죠,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 여기는 00, 00. 여기는 0001. 여기는 0011. 여기는 0010. 이렇게 되는 거죠. 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0100. 여기는요? 0101. 여기는 0111. 0110. 이 방이죠. 여기는요? 11. 여기가 11이니까 00이니까 00. 순서가 A, B, C, D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101. 여기는 1111. 여기는 1110. 이 방이죠. 여기는요. 1000, 1001, 1011. 이거는 1010인 방이죠. 그래서 여기 찾으면 돼요. 자, 여기는요. 바가 있는 건 여기라겠죠. 그러면 00이에요. 근데 CD는 지금 없잖아요. 그럼 CD는 한마디로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변수만 00이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CD는 00이어도 되고 01이어도 되고 10이어도 되고 11이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거 하나로 이 네 개의 방에다 1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0000 찾아가서 표시하고요. 0001 찾아가서 표시하고 0010을 찾아가서 표시하고 0011을 가서 찾아가서 0010이 여기죠. 0011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 네 방이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A는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죠. 상관없어요. A가 없으니까. 근데 B하고 C만 00이면 되죠. 그럼 D도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순서가 0000, 0000인 방, 그 다음에 0001, 0001인 방, 그 다음에 1000인 방, 그 다음에 1001인 방, 1001인 방. 이렇게 네 개를 찾으면 됩니다. 네, 거기서 1을 표시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A, B가 00, 01, 10, 11 네 가지가 되고요. C하고 D는 00인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0000, 0100, 1000, 1100인 방에다 1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씩 따져야 되는 거고요. 빨리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까처럼 저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3번 문제로 가죠. 자, 공통 소스, 커먼 소스형이 나왔네요. 자, FET에서는요, FET는 전류 증폭을 못 한다 했어요. FET는. 근데 전압 증폭을 하는데 일단 소스 단자는 BJT에서 이미터 단자와 같다. 그래서 커먼 소스를 물어봤을 때는 커먼 이미터의 특징, 우리 애운 거하고 유사하다. 뭐 이런 것만 하시면 된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먼 이미터는 전류 증폭, 전압 증폭이 다 크잖아요. 예, 그 대신 이제 FET는 전류 증폭을 못 하니까 전압 증폭이 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커먼 소스는 전압 증폭이 크다. 이렇게 특징을 알아두시고. 이제 커먼 이미터의 특징이 입력되는 파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증폭돼서 나올 때 위상이 반전이 되죠. 이것도 똑같아요. 위상 반전입니다. 입력과 출력의 파가 위상이 반전이 된다. 180도 위상차가
생긴다. 이런 특징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커먼 소스 모스 FET 증폭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걸 고르라겠네요. 출력 신호하고 입력 신호가 이상이 같지 않죠. 반전이 되는 거죠. 자, 입력 단자는 드레인이 아니라 드레인은 출력 단자예요. 입력 단자는 게이트가 되는 게이트. 입력 단자는 게이트죠. 예, 그다음에 전압이득이 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입력 신호를 증폭하여 위상이 반전된다. 그죠? 입력과 출력은 위상이 180도 뒤집힌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았네요. 자, 24번으로 갑니다. RLC 병렬 공진 회로에서 더 낮은 공진 주파수. 우리가 공진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RLC 직렬 회로든 병렬 회로든 공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은 똑같죠. 자,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공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이 똑같아요. 이제 공진의 의미만 좀 다르죠. 의미만. 우리가 직렬 공진일 때는 공진 주파수의 특징이 공진 주파수일 때 전류가 최대고 전압이 최소죠. 그다음에 임피던스가 최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병렬 공진의 특징은 반대죠. 병렬 공진은 뭐요? 전압이 최대, 전류가 최소, 임피던스는 최대. 인 점이 공진점의 특징이래요. 근데 이제 공진 주파수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캐패시터 C 값이죠.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낮은 공진 주파수를 낮게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이걸 공진 주파수를 낮게 하고 싶을 때 이 캐패시터 값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이 캐패시터가 분모에 있잖아요. 캐패시터 값을 키워주면 공진 주파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공진 주파수를 얻으려면 C 값은 키워준다. 간단한 거죠. 자, 25번입니다. 자, 이 회로는 이제 R과 C로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을, 입력 전압을 주고요. 임피던스 크기와 전류의 위상각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아래 그림은 R이 105ohm입니다. 그 다음에 C가 10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구해둔 직렬로 연결된 RC 회로다. 입력 전압을 이와 같이 주고요. 이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크기하고 전류의 위상각을 구해라. 이런 문제죠. 자, 먼저 이제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RC로 되어 있으니까 R. 그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이죠. J를 분자로 고치면 R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직접 넣어보면 R 값은 100이고요. 자, 마이너스 J, 오메가 값은 여기 주어졌죠. 오메가는 각 주파수는 1000 라드 퍼 세크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1000이고요. C 값은 여기 주어졌죠. 10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00이 되고 마이너스 이게 이제 10의 4승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이게 이제 분자로 가면 10의 2승이 돼서 100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 크기를 구하면 루트 10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00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 구하면 100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2는 1.414 정도 되니까 약 141 정도의 저항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좋으라고 1.41로 구해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루트 2를. 그래서 14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피던스의 크기는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각을 구하기 위해서 세타를 구해보죠. 자, 두 번째. 자, 세타. 아크탄젠트로 구하죠. 세타는, 자, 아크탄젠트. 자, R분의 마이너스 XC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크탄젠트 R이 1000. 그 다음에 XC가 1000이니까, 아니, 100이죠. 100분의 R이 100이죠. 100이고. 그 다음에 XC도 이제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면
요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세타는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나옵니다. 세타는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타까지는 구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로 구하는 것보다는 극좌표로 구하는 게 쉽죠. 자, 그래서 자, 임피던스를 페이저로 고쳐 볼게요. 자, 극좌표 형식으로 자, 임피던스를 크기와 각으로 표시해 보자. 크기는 얼마였어요? 아까 100 루트 2 그대로 놓고 즉 141이죠. 각은 몇 도였어요?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됐죠. 그럼 전압은요? 전압은 여기 주어졌죠. 그래서 삼각함수보다는 직각좌표계 보다는 극좌표 형식이 쉽죠. 그래서 크기는 저거는 10이 그대로죠. 10 크기. 각도는 세타가 0이죠. 0입니다. 0도.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류를 구하기 쉽죠.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니까 임피던스가 100 루트 2 마이너스 45도고요. 전압이 10, 각도는 0도니까 크기는 나눠주면 되죠. 크기는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각도는 빼주면 되죠. 45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순식값으로 고쳐도 되지만 고칠 필요가 없죠. 각도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전류의 임피던스, 전류의 위상각은 얼마다? 45도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류의 위상각은 45도.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크기는 141.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4개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